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5번 정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형으로 흐를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을 일으키고 증권시장을 이제 교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지난번 김상조 씨가 정책실장을 할 때 2021년 3월 24일자로 사모펀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증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는 대부분이 이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모펀드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이, 또 각종 공제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모펀드인데요. 이것이 증권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지원함을 통해서 증권시장을 교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 생성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모펀드의 행동주의 펀드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이 이 행동주의 펀드의 국민연금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에서는 주주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주주 제한에 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약 1.5배 정도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이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주가가 1.5배가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지금 경영에 참여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이러한 이 펀드의 규모가 이 법이 제정될 때보다 지금 폭발적으로 이 펀드 양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 규제를 10%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한을 더 해야 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10%를 1% 내지는 2%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이제 한번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PEF 사모펀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약 50개의 회원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31개 회사가 1조 이상을 펀드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주는 펀드거든요.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에서 주는 펀드인데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간주가 되어가지고 합자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투명성 제고하는 문제가 한번 또 거론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모펀드인데 공모행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사모펀드나 집합투자기구가 결탁을 해서 한 회사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SM 같은 데를 장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7,600억 원 됩니다. 현금만 한 4,700억 원 되고요. 또 위상 매출금,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합치면 7,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M&A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강성구 펀드에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M&A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현금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위상 매출금이 한 1,000억 정도 해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유동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M&A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성구 펀드가 지금 메리츠 자산 운용을 인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500억을 가지고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100% 다 인수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산이
약 한 3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조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5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억만 가지고도 이렇게 3조에서 5조 상당의 금액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M&A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를 타당화시키고 또 행동주의 펀드에 이러한 막대한 국민연금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 집합투자기구에게 10%까지 이 의결권 행사라는 얘기는 결국 경영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요, 이수만 씨 지분이 18.46%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최규옥 씨 지분이 19%밖에 안 됩니다. 이런 펀드 2개만 들어오면 이것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가 바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10% 룰을 주는 것은 10%까지 이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유동성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10배가 늘었으면 이 10% 주는 것을 1%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업자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산업자본을 유지하느냐? 그게 국민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논증은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4가지 혹은 5가지의 주제로 해서 4번 혹은 5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강의에는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노사연 복합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노조와 또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연합해서 이제 그 노조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민중민주주의 혁명 방법론으로서 노사연 복합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발전을 시켜서요, 사연중 복합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연중 복합체, 사모펀드, 국민연금 혹은 기금, 그리고 중국 전자투표 해서 사연중 복합체, 이것이 이제 좌파들의 한 나라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 방법론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모펀드가 주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까지 하고 의결권에서까지 해버리면은 국가가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제한은 사모펀드가 하게 합니다. 어떤 그 회사가 있다면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요, 3%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 제한이라는 것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자 선임 해임, 또 증자 감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해서 이 주주 제한이 이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3%고요. 그리고 계속 주식 보유자인 경우에는 1%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금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0.5%만 있어도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주주 제한을 하려면 거기가 이제 한 시가총액이 아마 한 400조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0.5%만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조 정도만 있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요,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그동안에는 증권시장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기관이 지원해주는 사모펀드로는 말하자면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어지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로 운영하는 그러한 자금은 상장사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상조 씨가 2021년 3월 24일자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뭐 김상조 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정책실장이었을 때니까요. 통과시키면서 사모펀드가 이제 그 증권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나 큰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우파에서는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게 바로 이 사모펀드인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주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편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종 집합 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펀드나 이러한 많은 집합 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편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죠. 이제 중국에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찬성하고 들어오면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 조작을 했어?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말이 경제민주화이고 민중민주주의지 엄격히 말하면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를 뭘로 하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연금과 국민연금과 전자투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게 전자투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의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좌파들이 이걸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금이 사모펀드에게 돈을 주어서 이 사모펀드로 하여금 주주 제안을 하게 하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펀드 10% 룰에 대한 해제인 것입니다. 또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대전제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가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하면은요, 떼돈을 법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SM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이창환 대표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입니다. 나이도 뭐 한 37살밖에 안 먹었어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얘기가 자신과 또 카카오톡에서 파견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약 유동자산 7천억 원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M&A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행동주의 펀드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혁명 방법이 되어 있고, 또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에 참여하면서 떼돈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회주의란 개념이 뭐냐면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을 시킬 때 그게 곧바로 되지 않더라. 민중들의 도움을 얻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그 나라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생산수단을 다 장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이요, 토지였는데 지금은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일자리가 장악되면 그 사람들이 다 장악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또 장악한 다음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또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전체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공산당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기업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공산주의는요, 사업거리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자들일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하고 보자예요. 나라가 망가지건 말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념은 그냥 구호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세계가 실현된 적도 없고 실현했을 때마다 실패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까? 탈원전을 보았고요. 또 9.19 군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를 가만 놔뒀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가 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인들의 일거리고 사업거리이고 거기에 그 본인들의 모든 욕망의 충족이 다 있는데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공정경제 3법과 사모펀드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정권 기간 동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법을 고쳐놨는데 경제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연금 관련한 그 스튜어디십 코드와 시행령 개정, 그리고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사모펀드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하성 씨가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씨가 그의 후임이었습니다. 그 둘은 아주 그 가치관이 아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하성 씨가 투표로 자본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투표는 정권 창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것을 체제 변혁 쿠데타라고까지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체제와 관련된 쿠데타가 아니냐. 헌법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감사 선임, 회사마다 상장사나 이런 데서 감사를 선임할 때요. 대주주는 3%만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주주가 이 감사를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의 경영진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 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로 하여금 3% 의결권 행사,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외부인이 감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내부 염탐하려는 염탐꾼이 들어온다. 특히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창환 대표가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 대표인데요.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1% 정도의 지분을 구매했습니다. 1.1%입니다. 그렇게 해서 SM의 감사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경영진에 들어온 것이죠.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경영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대표가 매년 나이크 기획이라는 자신의 개인 회사를 세워서 200억 정도의 지적재산권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는 이것을 바로 이제 10월경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SM에 대해서 이제 그 이수만을 축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 대표가 공동대표가 이성수하고 타경준입니다. 이 이성수는 이 이수만 씨의 조카인데요. 이 둘하고 나름대로 결탁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결탁을 해서 카카오톡을 끌어들이면서 이 카카오톡에다가 9%의 주식을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주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약 2천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발행을 해서 9% 정도의 지분을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수만 씨가 지금 고발을 하는 가운데 있고 효력정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기존 주주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는요.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했겠지만 이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감사 취임을 대주주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다른 세력이 이렇게 감사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1%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주주 제한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도 이 주주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00억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을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냐 어디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지원한 사모펀드는 이렇게 상장사 주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조 씨가 그 룰을 해체해버림을 통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이제는 이와 같은 행동주의를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된다, 문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이창환 씨가 또 2022년도, 이것도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JB금융지주, 이것은 이제 전북은행 금융지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요. 여기에 지분을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00억 정도 되고요. 2대 주주 되고요. 1대 주주가 삼양사인데 14.61%입니다. 지금 1대 주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이제 저희는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융지주가 9조 1천억인데요. 1%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인받은 것으로 얼핏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금융주들에 대해서 순이익의 50%를 배당해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여차하면은 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대주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북은행의 모든 자금에 대한 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모펀드법을 2021년 3월 24일자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M&A가 행동주의죠.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3월달이니까 이때부터죠. 이때 27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M&A가. 그런데 이때 27건, 그리고 2022년도에 47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경제도 아주 어려울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인데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로 이것을 좀 하는 것인데 이 펀드에 대한 출처가 조사가 좀 돼야 된다. 국민연금에서 지원한 그러한 기관 펀드가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펀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 이해하면서 한번 따라왔으면 합니다. 여기 펀드는요,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뭐냐면요, 50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법에서는 1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인 이상이면 공모펀드고요. 49인 이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라임 사태하고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모펀드였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은행이나 또한 대신증권에서 펀드를 모집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49인씩 모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사모펀드가 돼버립니다. 이 꼼수가 그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인데 증권회사에서 그걸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혼돈스러워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혼돈스러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꼼수가 들어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요, 또 둘로 나뉩니다. 이건 헤지펀드는 뭐냐면요, 헤지란 말이 뭐냐면은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을 추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게 헤지펀드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영참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하는데 위험
감수하면서 사는 이러한 펀드입니다. 이게 헤지 펀드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헤지 펀드가 이런 경영 참여형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걸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창환 대표가 한 이 펀드가 이 경영 참여형 펀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가져온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는요, 헤지펀드가 있고 경영 참여형 펀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헤지펀드는 전문가들이 전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펀드입니다. 말하자면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헤지 펀드이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는 얼마든지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작용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경영 참여형 펀드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영 참여형 펀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한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 이런 M&A 하는 펀드, 이러한 것들이 여기 경영 참여형 펀드 내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 펀드의 규모를 좀 보면은요, 공모 펀드가 한 244조 정도 됩니다. 이 공모 펀드는 이런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공모 펀드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가 한 18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형 펀드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21년 6월자의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영 참여형 펀드 중에서도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 펀드에 가입한 데들이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기관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 100조 중에서. 여기 개인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건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씨가 바꾼 이 사모펀드법은 이 개인 사모펀드로 다 통합을 개인 사모펀드에 규제하고 있는 그 규제 수준으로 다 규제를 해체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처럼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해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사모펀드는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건 자금 모집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서 이 공모 펀드를 위장을 해가지고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모펀드를 모집했거든요. 그건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9명씩 묶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사모펀드가 아닌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큰 그 위법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요, 대체로 이 물주가 어디냐면요, 국민연금, 공개기금, 산업은행 이런 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다른 집합투자기구, 금융기관 이런 데겠죠. 이런 데가 주요 LP입니다. LP는요, 리미티드 파트너스, 말하자면 이제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파트너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사는 GP라고 그럽니다. 제너럴 파트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서 이제 이 펀드를 내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LP에서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GP에게 이제 이러한 자금을 내려줍니다. 국민연금이 33조였어요. 말하자면 이 100조 중에서 33%가 국민연금이에요. 또 산업은행이 이만큼도 이해 못지않게 차지합니다. 또 각종 공제기금 이렇게 해서 100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사모펀드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로 그냥 알고 있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이렇게 자금을 내려준 이유는요,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벤처기업이나 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이나,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예 이제 경영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일으켜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대금을 회수해가라.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자금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그러한 산업들을 이제는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유망 기업에게 투자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구조조정 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 당사자 회사에게 경영권을 줍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너희가 참여까지 해서라도 경영에 참여까지 해서라도 투자해라. 이게 바로 이제 M&A 펀드이고 PEF 펀드라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형 펀드는 바로 이와 같이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에 참여까지 하면서 투자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룰이 뭐냐? 10% 룰인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10% 이상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이야, 개인 사모펀드야, 10% 이상을 하건 작게 하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취지에 있으니까 이런 취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PEF 펀드는요, M&A 펀드인데 경영에 직접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0%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PEF 협의회에 가입된 그 회원사가 50개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1개사가 1조 원 이상입니다. 이런 데들은 전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10% 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마음껏 상장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M&A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동주의 펀드가 뭡니까?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진을 세우라고 만들어준 기술기업 세우라는 펀드인데 이제는 이것이 가서 기업을 해체하는 펀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SM은 지금 이렇게 펀드가 들어오니까요. 이걸 지금 다른 데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회사를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먹히거든요. 먹히면은 이 이창환 씨나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이 SM 같은 데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부 펀드가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접수했다고 합시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지금 매출이 1조 정도 됩니다. 한 5년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아시아에서 1위인데요. 지금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최규옥 사장, 이 사장이 이 회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새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회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자본이 이러한 산업자본 침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기업을 세우라는 PF 펀드인데 그래서 기관들이 돈을 내려줬는데 기업을 파괴하는 펀드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1년도에 27개 그리고 2022년도에 47개 여기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자금으로 이러한 주주 제한 행위를 해서 기업을 경영권을 교체했다면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 지금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자금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자금인 것입니다. 국민의 자금인 것입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인 것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이 사모펀드로 가서 이 사모펀드가 기업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사모펀드법을 개정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작업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거기서 2018년도에 이것을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경제민주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스타디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방법론 개발을 위해서요. 이 펀드 출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그 전화하고 문서를 띄워서요. 매 해마다 지원된 회사들 펀드 리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펀드 리스트하고 이 47개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자금으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47개 회사가 그 대상이고요. 47개 회사가 대상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강성부 펀드도 그 대상이고요. 특히 강성부 펀드는요, 옛날 대한항공 주주 제안할 때 그때의 강성부 펀드의 자금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자금으로 그런 주주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라인 이 파트너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펀드 출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요, 굳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요. 헤지 펀드가 이렇게 또 전용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보호 차원에서 이런 헤지 펀드나 여객 펀드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좀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헤지 펀드는 이러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펀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제한한다고 해서 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업을 보호해야 됩니다. 헤지펀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또 마지막 시간이나 이런 때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씨가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1%만 이렇게 참여를 해도 이제 이수만 씨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회사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다. 1%만 참여해도.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은요, 바로 집합투자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무엇입니까?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이 카카오톡이 9%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카카오톡에 있는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모든 이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체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묻어두는 돈, 그 돈입니다. 이 돈으로 지금 이 집합투자기구가 이 돈으로 지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집합투자기구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금융자본이 이 경영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까? 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침탈한단 말입니까? 여기 또 보세요. KB자산운용이 5%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거든요. KB자산운용이. 왜 KB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가 이러한 데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만 딱 들어오니까요. 1% 들어오면서 9%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하이브로 가서 이 회사 전체를 지금 매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영을 포기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18% 가진 사람이 1% 가진 사람한테 그리고 9%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 가진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옆에를 보세요. 자산운용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 편을 들어야 이 주식가치가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50% 잡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한 40% 정도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40% 50%가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로 이걸 행동주의를 딱 걸면은 다 이쪽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합투자기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결권이 지금 1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로 내지 2%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두 개만 있으면은요, 10% 있다 해보세요. 1%만 있어 보세요. 여기는 바로 아웃되는 것입니다. 21%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움직이니까 모든 집합투자기구들은요, 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 코드 발휘할 뿐이에요. 다 단순 투자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을 하니까 전부 경영 참여형 투자자로 본질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 사모펀드법 해체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이러한 사모펀드가 다 누구 거냐? 국민연금하고 산업은행이 지원한 자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이제는 이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온라인하고 카카오톡에서 이제는 이 사회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안에 있는 돈 7,600억 원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M&A 자금이 되는 것이고 M&A 자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강성구 씨가 500억을 가지고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약 3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7,600억 원이면요. 이런 메리츠 자산운용 같은데 10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같은데 15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주요 기업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이용한 사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창환 씨나 강성부 씨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분들이 사회주의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창환 씨는 아주 어려요. 37살을 밖에 안 먹은 그런 청년 같은 나이일 뿐이에요. 강성부 씨도 잘 모르고. 그러나 여기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을 했던 존 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장하성 씨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에 리자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리자드가 바로 과거에 장하성 펀드의 그 실세였습니다. 2006년도에 세워진 그 장하성 펀드의 실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도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강성부 씨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회주의자들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